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번 사태로 세계 경제를 패닉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또다시 공포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흔히 경제에서는 사람 몸속에 있는 혈액과 같다고 합니다.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가 종량이라면 이번 사태는 돌연사 위험이 높은 심근경색과 같다고 말합니다. 위기 속에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공한 부자들은 모두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았다고 하지요. 그러나 위기 때 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지요. 과욕을 버리시고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할 시기입니다. 경제적 사고력을 배양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악재와 국내 경기 위축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 부동산만 살아남을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부동산 시장이 폭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중에 떠도는 유동자금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역력합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며칠 전 의정부 지방법원을 찾았습니다. 즉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그날 가보니까 경매 물건이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대지, 임야, 농지, 심지어 자동차까지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날 현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다면은 역시 인기 있는 것은 역시 아파트였습니다. 대부분 한 100여 명이 왔는데요. 100여 명이 왔는데 거의 다 아파트에 응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33평형 아파트죠. 전용 면적이 이제 85제곱미터 미만 아파트가 되겠는데 여러 채 100%짜리도 있었습니다만은 70%로 떨어진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보통 아파트가 감정가 대비 유찰이 되게 되면, 즉 유찰되었다는 것은 응찰자가 없게 되면은 의정부 지방법원은 감정가 대비 30%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30% 떨어지니까 예를 들면은 감정가가 3억인데 유찰이 되었다면 다음 2차에 2억 1천만 원이 최저가가 되는 겁니다. 그날 100%짜리 물건도 많이 나왔는데 70%짜리 물건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의 한 물건은 31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물건은 30명이 왔는데요. 그 다른 물건 하나는 1층이었습니다. 보통 1층은 선호도가 없거든요. 1층은 어르신들이 거주하거나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이제 선호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에 응찰자가 많이 있겠는가? 또 1층이기 때문에 아마 응찰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해서 적정한 금액에 응찰을 했는데 무려 30명이나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두 건 모두가 응찰자가 30명 이상이 온 아파트들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즉 1위를 하신 분들이 누구냐? 두 건 모두 다 법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주식회사에서 낙찰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주거 목적으로 샀겠습니까? 투기 목적으로 샀겠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거기 30명 이상이 응찰했는데 참 이색적인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 30, 40대 부부들이 같이 와서 응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응찰을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3억짜리가 2억 1천에 떨어졌으니까 2억 3천이든 5천이든 6천이든 싸게 집을 구매하고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날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다 법인들이 받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0, 40대의 젊은 부부들이 많이 왔다는 것은 내 집 마련 욕구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투자 목적으로 온 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응찰자들이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꿈꾸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 알고 있는 지인이 역시 이제 폐차를 했습니다. 응찰을 했지만 낙찰이 안 됐으니까 폐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폐차를 하고, 자, 여기까지 왔으니 그러면 그 인근 지역에
급매물을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여러 군데에 방문을 해서 나섰습니다. 사실 급매물을 잘못 사면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매물이 나왔을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또 급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급매 물건은 가장 중요한 게 철저한 권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간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요, 물건이 나왔는데 현재 매매는 3억인데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여러 군데에서 3억이 넘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금액은 채권 최고액입니다. 보통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1억을 빌려오게 되면은 근저당권자가 한 1억 2천이나 1억 3천만 원 채권 최고액을 설정하기 때문에 뭐 3억이라 하더라도 3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실제 갚을 돈은 3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매 가격에 근접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잔금을 치르면서 말소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그 급매물은요, 갑부에 뭐 압류라든가 가압류가 있는 것, 또 가처분이 있는 것,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채권 최고액 얼마인지 이걸 철두철미하게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급매물이 많이 나올 때 중개 업무를 하는 공인중개사들조차도 권리 분석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급매 물건인데 매수할 의사가 있으면 가계약금 300만 원을 입금시키고 나중에 계약을 체결하자, 뭐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가계약하면 큰일 납니다. 엄청난 손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때 인지하고, 아, 이거는 잘못된 물건이군요, 확답을 받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급매물이 있어서 직접 그 급매물 있는 그 아파트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물건에 비해서 가격이 좀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급매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리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권리 분석에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가계약을 체결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완전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내가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가계약금을 넣는 거예요. 보통 한 300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넣는데, 그런 넣는 과정에서 또 공인중개사들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철저하게 계약이 잘 체결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인중개사한테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가계약을 먼저 지급을 하되 계약 내용을 좀 상세하게 문자로 남겨서 매도할 분과 매수할 분에게 문자를 좀 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약 내용입니다. 그 이제 아파트의 물건 소재지, 그리고 매매대금은 얼마, 또 계약금은 원래 10%인데 잔금은 얼마, 그리고 이제 특약사항입니다. 특별한 약정이지요. 거기 갑부에 압류가 있다, 가압류가 있다면 그러한 압류, 가압류, 말소 등기 당연히 조건이겠죠.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것들은 특약상의 계약금을 지급할 때 압류와 가압류는 뭐 말소하는 조건으로 한다. 또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있을 때는 그 근저당권 설정 금액은 잔금을 지급하면서 말소 등기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특약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을구에 채권 최고액이 있는 그런 근저당권 설정 금액은 잔금 지급일 날 말소하는 것으로 한다. 뭐 이렇게 전액 상환하면서 말소하기로 한다. 또 계약금 중 지금 일부 입금된 상태이며 나머지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 시에 입금하기로 한다. 뭐 이런 문자라든가. 그리고 잔금 지급일은 지정되어 있으나 상호 협의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인중개사가 이제 그 문자라도 남겨야 되는 거예요. 또 계약금 포기 약정해야 돼요. 만약에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100으로 계산한다. 내가 가계약금 300만 원 넣었는데 매도인이 위반하면 600만 원을 나에게 줘야 되고,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가계약금 300만 원 준 것은 호기한 것으로 한다. 이런 것들을 공인중개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그런 문자를 남겨서, 그리고 매수인이 그런 가계약금을 지급할 때도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누구에게? 그 매도인 등기부상의 실소유자, 실권리자에게 직접 예금구자로 돈을 송금하는 것이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도 우연치 않게 가계약을 하는 사무실에서 지방에서 온 법인 투자자들이 와서 계약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법원에서 법인이 낙찰받은 2건, 그것도 아파트입니다. 중개사무실에서 또 법인이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계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법인들이 계약이 3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사실 말이죠. 법인들이 아파트 사는 것은 투기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인이 아파트를 살 때는 그런 사용 용도에 따라서 말이죠. 만약에 그들이 투기 목적이라고 한다면 좀 대출 같은 걸 금지하는 그런 제재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아마 국토교통부도 말이죠. 법인들이 부동산을 아파트를 투기해서 집값 오르는 이유를 알고 있을 겁니다. 즉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뭐 그런 것들도 법률적으로는 하자는 없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국토교통부가 말이죠. 이런 페이퍼 컴퍼니를 속출해서 말이죠. 제재 조치를 이루어야만이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요즘 사이 말이죠. 미국의 증시가 하락하고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금융시장에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시장의 하방 압력이 주택시장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요, 실물 경제가 악화되게 되면 금융시장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시장 불안으로 기업들은 유동성 자금이 경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계 기업들은 자금 악화로 도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계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도산되게 되면 피해는 누굽니까? 실업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로자들의 실업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근로자들의 소득이 줄 거 아니겠습니까? 소득이 격감되게 되면 소비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담보대출을 상환받는 위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리금하고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채무자들이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당연히 금융기관에서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담보권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 매물 및 경매물건이 증가해서 공급이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실업자들이 생활자금을 유용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들이 주택까지 처분한다면 공급 확대로 집값 하락의 개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없는 무주택자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사 가고자 하는 지역, 집을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값 가격 동향을 철저하게 조사해야만이 여러분들 스스로 매수 타이밍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지역의 교류를 통해서 말이죠. 급매물이 나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안내받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 나실 때 그런 임장 활동입니다.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고 그 인근 지역의 매물을 보는 것도 크나큰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를 조사해서 수시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